몇 달 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친정 올케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 어머니는 5년 전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다 빙판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치신 후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계셨다. 사고 전에는 딸이 찾아올 때마다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시며 뭐라도 더 먹이고 챙겨주려 하셨던 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아가도 알아보시지 못했다. 7남매 중 막내인 나를 누구보다 아끼고 감싸주셨던 어머니였는데 식사는 올케가 일일이 떠드려야 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계셨다. 올케는 시간 맞춰 간식과 약을 챙기고 팔다리가 굳지 않도록 하루 30분씩 주물러드리고 가벼운 운동도 시켜드렸다.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도 시켜드리며 5년을 한결같이 불평 한마디 없이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다. 급히 영주로 내려가 보니 어머니는 정말 달라 보이셨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목에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으며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으셨다. 응급실에 연락하려 하자 오빠가 말렸다. 이제는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했다. 어머니는 이승과 저승의 문턱을 힘겹게 넘나들다가 그날 오후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나셨다. 살아생전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외할머니가 계신 하늘나라에서 헐헐 날아다니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돌아가신 후에도 깊은 잠에 드신 것처럼 편안해 보여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실 것만 같았다. 차가운 땅 속에 어머니를 모시고 산을 내려오는데 등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에 돌아보면 바람만 불었다. 사고 전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셨다. 그때 서둘러 시집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도 아님을 잘 안다. 그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앞을 보며 살아왔다. 오직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집안은 몹시 가난했다. 7남매의 부모님까지 9 식구가 하루 세 끼를 잇기도 어려웠다. 고구마, 무, 감자가 간식의 전부였고 그마저도 배불리 먹기 힘들었다. 남들이 흰쌀밥을 먹을 때 산과 들에서 나무를 뜯어다 밀가루 한 줌을 넣고 묽게 죽을 쑤어 끼니를 때웠다. 쑥개떡이라도 찌는 날이면 형제들이 서로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 다투었다. 그 시절의 소원은 원 없이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었다. 봄이면 버들강아지, 송기, 찔레 줄기를 꺾어 먹기도 했다. 겨울보다 봄, 여름이 좋았던 것은 부지런히 움직이면 뭐라도 하나 더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굶는 날이 더 많으셨고 냉수로 허기를 달래시곤 했다. 그 가난함 속에서 입 하나라도 덜어내려는 마음에 어머니는 막내를 일찍 시집 보내셨다. 흰쌀밥은 추석과 설 1년에 단 2번뿐이었다. 설에 다른 집들이 흰 가래떡을 뽑을 때 우리 집은 좁쌀 가래떡이었지만 어머니가 손에 하나씩 쥐어주시면 순식간에 먹어치우곤 했다. 23살 되던 해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셋째 며느리로 시집을 갔다. 시댁은 땅도 넓고 형편이 넉넉했다. 그런데 처사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돈을 벌어오겠다며 서울로 떠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던 것이다. 그 여자가 시골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농사 짓는 삶을 거부했고 남편은 나를 호적에만 올려둔 채 서울에서 따로 살았다. 1년에 한두 번 내려오는 것이 전부였고 부부 사이에 정이라고는 없었다. 남편도 없는 시집살이는 너무 고단했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문물로 버텨왔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사업을 핑계로 땅을 모두 팔아 떠나버렸다. 지금이라면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겠지만 그 시절에는 친정 체면도 있었고 한 번 시집간 곳에서는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혼자서 남매를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식물인간으로 계셨어도 어머니는 언제나 마음의 버팀목이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었는데 이제 그 얼굴을 볼 수 없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어머니. 설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안동 고향에 내려가 산소를 찾아볼 생각이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시라고 그 말을 전하고 싶다. 올해로 나이 58. 5년간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다 허리디스크까지 얻은 친정 올케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다. 두 번째 사연. 꽁꽁 얼어붙었던 날씨가 제법 풀린 어느 날 오랜만에 베란다 창을 열었다. 따뜻해진 공기 덕분인지 아파트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었다. 한참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낯익은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한 분이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달래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릴 적에는 집집마다 포대기가 한두 개씩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엄마들만의 물건이 아니었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던 언니들의 것이기도 했다. 우리 집에도 그런 포대기가 있었고 그 포대기는 지금도 막내 여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물건으로 남아있다. 종가의 맏며느리였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늦게 가지셔서 오랜 시간 힘겨운 시집살이를 하셨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딸을 얻고 그 아래로 딸을 둘 더 낳은 뒤에야 눈물 끝에 아들을 품에 안으셨다. 그리고 40이 넘어 막내를 낳으셨는데 그 막내마저 딸이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셔서 동생의 울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새어나갈까 봐 노심초사하셨다고 한다. 당시 둘째 언니와 나는 초등학생이었다. 막내 여동생은 어머니 등보다 언니와 내 등에 업혀 지내는 날이 더 많았다. 어머니는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 마당이 어둠에 잠긴 뒤에야 돌아오실 만큼 바쁘셨다. 산자락에 있는 척박한 밭을 홀로 일궈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농사는 물론 집안일도 거두시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젖먹이 동생을 포대기에 업고 언니와 나는 밭으로 하우스로 논으로 어머니를 찾아다녔다. 배가 고프다며 울어대는 동생의 울음소리는 여름날 매미 소리처럼 끈질겼다. 어머니 젖에만 의존해야 했던 동생은 늘 허기진 상태였고 그 동생을 업고 다녀야 했던 우리 역시 늘 배가 고팠다. 밭으로 가는 길은 꾸불꾸불한 데다 뱀이나 벌레를 마주치기 일쑤였다. 언니와 나는 막대기로 풀을 헤치며 걸었다.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저수지 둑을 건너고 때로는 개울을 지나며 동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했다. 언니에게 포대기는 그야말로 족쇄나 다름없었다. 벗어나려고 갖은 꾀를 부렸지만 동생의 울음소리는 그런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언니는 동생을 업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밭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께 동생을 건네고 포대기를 벗어 던진 해방감이 어찌나 컸던지 팔짝팔짝 뛰며 밭길을 내려오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고 어머니는 머리에 두르고 계시던 수건을 찢어 언니의 상처를 감싸주셨다. 그날은 다친 언니 대신 내가
동생을 업었다. 젖을 먹고 만족스러운 듯 발그레해진 얼굴로 내 등을 간지리며 옹알이를 하는 동생이 느껴졌다. 괜스레 뿌듯한 마음에 동생을 받치던 손에 힘을 더 주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밭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그 모습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어머니는 직접 동생을 포대기에 업어 체온을 나눠주시지는 못하셨지만 언니와 내 등에 포대기를 묶어 주실 때면 언제나 야무지게 여미고 난 뒤 우리 손을 다독여 주셨다. 포대기는 우리 자매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동아줄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동생은 자신을 감싸던 포대기를 유난히 좋아했다. 포대기 냄새를 맡으며 끌어안고 잠들곤 했는데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달랬던 것 같다. 늦은 나이에 낳은 탓인지 영양이 부족했던 탓인지 동생은 몸이 약해 어머니 마음을 많이 태웠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젖만 찾던 동생은 어리광도 많고 편식도 심했다. 꽃집처럼 여리고 예쁘게 생긴 동생은 학교에 다닐 때 아침 조회 시간마다 자주 쓰러졌다. 아기 때 포대기에 업어주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훨씬 커버린 동생을 뒤늦게 등에 업고 병원을 오가셔야 했다. 동생이 자라면서 집에 있던 포대기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졌지만 한동안 장롱 속에 차곡차곡 접혀 보관돼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 포대기를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뭉클해진다. 포대기는 그저 아기를 업는 천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뜻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를 키운 것의 상당 부분은 포대기였는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언니가 동생을 업고 그 동생이 또 아래의 동생을 업으며 사랑을 끈으로 이어가는 삶이 자연스러웠다. 그 정겨운 풍경은 이제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아기를 업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긴 하지만 머지않아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포대기를 떠올리며 한동안 따뜻한 추억 속에 흠뻑 잠겨 있었다. 세 번째 사연.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실감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어린 시절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음식 맛이 새삼 그리워진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가을 거지를 대충 마무리하고 김장과 메주 쑤기까지 끝내고 나면 손수 걷어둔 여러 곡식 포대를 뒤적이거나 메밀가루를 꺼내셨다. 그 모습이 보이면 그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지던 일들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신호였다. 이른바 농한기가 찾아온 것이다. 절기는 어느새 동지 무렵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메밀묵을 즐겨 드셨다. 간식이기도 했고 점심 한 끼가 되기도 했다. 우리 집은 겨울 한철 동안 메밀묵을 서너 번 쓰고 나면 어느덧 음력설이 코앞에 다가오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에 한 번 만든 묵을 열흘 남짓 두고 드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어떻게 보관하셨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찬물에 담가두셨던 기억은 있지만 얼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오래 두셨던 솜씨가 지금도 불가사의하다. 우리 집에서 메밀묵을 쓰는 날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의 잔치 분위기가 됐다. 묵은 굳어야 먹을 수 있으니 금방 먹을 수 있는 묵숙늉을 마시러 여러 분이 찾아오셨다. 부엌 바닥이 자리가 되어 옹기종기 둘러앉으면 어머니는 커다란 무쇠솥에 눌어붙은 묵 누룽지에 물을 붓고 주걱으로 긁어내 불을 지피셨다. 그러면 뜨끈뜨끈한 묵숙늉이 완성됐다. 기다리는 사람마다 한 대접씩 나눠받았다. 그 시절에는 이웃집마다 식구가 많아 점심 한 끼쯤 거르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김장김치를 통째로 위만 싹둑 잘라 양푼에 내놓으면
손으로 찢어 묵숙룡에 척척 얹어 드셨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 그때는 저게 뭐가 그렇게 맛있나 싶을 정도였다. 아궁이에 불기운이 남아있는 부엌에서 뜨거운 숭늉 한 그릇을 들이키고 나면 추위에 창백하던 얼굴들이 발그레하게 생기를 띠었다.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도 그분들의 얼굴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 어머니는 무쇠솥 가득 쑤신 무기 식으면 두부 모처럼 네모지게 자른 다음 나를 부르셨다. 바가지에 한 모씩 담아 노인이 계신 집, 편찮은 분이 있는 집, 홀로 사시는 어른이 있는 집 등 대여섯 집에 나눠 돌리게 하셨다. 뭔가를 빌려오라는 심부름은 피하고 싶었지만 갖다 드리는 심부름만큼은 싫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 집을 돌고 나면 손발이 시리고 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시절 겨울은 요즘보다 훨씬 추웠던 것 같다. 점심때 만든 녹채는 저녁에 다시 무쳐 먹었는데 어머니가 먹으라고 하시니 조금 먹는 신용은 했어도 딱히 맛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랬던 음식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다. 가끔 메밀묵 전문 식당을 찾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그 맛이 아닌데다 묵숙룡은 아예 구경도 할 수 없다. 가끔 겨울이면 언니가 만들어 주는 묵은 어머니 솜씨와 비슷해서 반가웠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지 3년이 지나도록 언니는 한 번도 묵을 쓰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언니가 새해가 되면 일흔이 된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이제 부담스러울 만도 하다 싶었다. 음식 만들기를 즐기는 편이라 도토리묵은 여러 번 해봤으니 메밀묵도 한 번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언니를 꼬드겼다. 메밀을 사올 테니 올겨울에 같이 메밀묵을 해 먹자고 했다. 언니는 일이 많다며 자신 없다 했지만 옆집 언니와 함께 도울 테니 서너 되만 하자는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장날 아침에 5일장으로 나갔다. 서너 되만 하자는 언니 말을 무시하고 6되를 사들고 왔다. 언니 집 현관에 메밀가루를 쏟아놓으니 언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 집이 나눠도 한 집에 2대씩은 해야 몇 번 먹겠느냐며 혀를 찼다. 펄펄 끓는 물에 씻고 여러 번 일어 방앗간에 가져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큰일이라도 치르시냐고 물었다.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요즘 세상의 집에서 메밀묵을 이렇게 해 먹는 사람이 있나 싶었다. 물에 불려 갈아 놓으니 양이 엄청났다. 이튿날 아침부터 여자 셋이 치대고 거르고 끓이고 나니 점심때가 훌쩍 지나 있었다. 하얀 묵을 퍼 담고 묵숙룡을 끓여 밥 한 양푼과 김치만 놓인 소박한 상에 둘러앉았다. 뜨끈한 묵숙룡에 밥을 말고 김치를 얹어 순식간에 비워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느껴졌다. 요즘에는 메밀이 심혈관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 하여 일부러 찾아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옛날 배고프던 시절에는 묵숙룡 한 그릇이 한 끼를 대신했다.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나서 우리는 마치 대단한 노동이라도 마친 것처럼 거실에 하나씩 드러누웠다. 지금 어머니가 보셨다면 혀를 차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혼자서 냉기 가득한 재래식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면서도 너끈하게 해내셨는데 4번째 사연. 올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그렇게 맵고 차갑던 바람이 잦아들고 해남 땅끝 달마산 자락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앉으니 긴 겨울 동안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 주는 것 같았다. 추위에 못 이겨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 뜨끈하게 달궈진 아랫목에 발을 밀어넣고 청국장을 띄워 구수한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해도 드저
이불 속에 파묻혀 하루 종일 TV만 들여다봤다. 일할 때는 바빠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방에만 있으니 어찌 그리 입이 심심한지 모르겠다. 밥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무언가를 찾게 되고 생고구마라도 하나 깎아 먹어 배가 터질 것 같아야 비로소 손이 멈췄다. 겨울 내내 그렇게 불어난 뱃살이 문제다. 키는 155cm였는데 60이 넘으면서 cm가 줄어 이제 153cm밖에 안 된다. 더 줄면 안 되겠다 싶다. 목욕탕에서 달아보니 몸무게는 58kg, 겨울 동안 살만 키운 셈이다. 남들이 보면 극성스럽다 할 만큼 부지런한 편이라 아무 일 없이 빈둥대는 것이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다. 그렇게 TV만 들여다보던 어느 날 한 부부가 화면에 나왔다. 몸이 좋지 않아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산약초로 효소를 담가 마시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었다. 소리프로 만든 효소가 10년 묵은 것도 있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가을에 케어 따뜻한 곳에 보관해 둔 고구마를 찔 때 소리풀 깔아 넣었다. 약한 불에 물 없이 올려두면 말랑말랑한 군고구마가 되는데 소리향이 솔솔 배어들었다. 단호박을 찔 때도 소리풀 넣었다.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구마와 단호박에서 은은한 솔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드나드는 인터넷 카페에 자랑 삼아 올렸더니 반응이 뜨거웠다. 고구마는 가을보다 한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다. 완전히 꿀맛이 따로 없다. 유난히 길고 춥던 겨울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시골이 좋아 장가도 가지 않고 홀로 지내는 아들을 두고 내려와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다. 밥이라도 챙겨줘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좋은 것만 찾아 먹으며 지내는 엄마가 미안하기도 하다. 그래도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다. 아들은 젊으니 앞날이 창창하다. 도시에서 고생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이제는 공기 좋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다가 가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별것 아니다. 날씨가 활짝 개이고 따뜻한 날이면 남편을 불러 나무 한 차 실으러 가자고 꼬드기는 것이다. 마누라, 고향을 따라 낯선 시골까지 함께 온 남편인지라 처음엔 무슨 일이든 눈치를 봐가며 부탁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시골 생활이 몸에 맞는지 시키지 않아도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쌓아두고 달장을 손보고 달걀을 꺼내오며 재미를 붙인 것 같다. 토끼가 뛰노는 모습을 보며 혼자 말을 건네기도 한다. 이웃이 없으니 닭과 토끼, 염소가 친구인 셈이다. 시골살이란 많이 가지지 않아도 추운 날 군불 떼고 긍을 지지면 그걸로 충분하다 싶다. TV나 라디오에서 험한 소식을 접하는 것 말고는 가슴 아플 일이 별로 없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아무 탈 없이 지내준다면 그걸로 행복하다. 요즘 며칠은 남편이 운전하는 1톤 트럭을 타고 나무를 하러 다녔다. 집 바로 뒤 산에 간벌해 둔 나무들이 있어 1시간쯤 수거하면 어른 다리통만 한 통나무를 한 차 가득 실어올 수 있다. 곳간에 쌀이 쌓이는 것만큼이나 장작이 쌓이는 것도 흐뭇하기 그지없다. 오늘은 마을 뒷산 길을 걸어보기로 했다. 추위에 발길을 끊었던 곳에 오랜만에 가봤더니 너무 추워 제대로 자라지 못한 배추들이 꽁꽁 얼어 있었다. 며칠 포근한 날씨에 겉잎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벗겨내고 보니 속은 노란 알맹이가 얌전하게 숨어 있었다. 자루 몇 개와 칼을 챙겨갔다. 금같이 비싼 배추가 이렇게나 많이 있는 것이다. 겉껍질만 벗겨내면 송노란 쌈배추로 팔아도 될 것 같았다. 혹시 주인이 팔려고 남겨둔 것은 아닌지 싶어 전화를 해봤다.
절임 배추를 하는 건너 마을 분께 물었더니 조금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그냥 가져갔다면 도둑으로 몰릴 뻔했다. 물어보길 정말 잘했다. 쌀자루로 새 자루 담아온 것은 친구에게 보내주려고 짐을 꾸렸다. 배추를 잘라내다 보니 냉이도 무더기로 돋아나 있었다. 남편을 불러 배추를 씻고 올 때 호미도 챙겨오라 해서 냉이와 달래도 함께 캤다. 꽁꽁 언 땅 속에서도 쉬지 않고 자라고 있던 달래와 냉이의 향기가 그렇게 진할 수가 없었다. 까다로운 햇살을 앞세우며 봄이 찾아오고 있다. 겨울 내내 손이 근질거렸던 이 부지런한 사람은 봄이 오면 마음이 바빠진다. 나무를 뜯어야 하고 효소를 담가야 하고 텃밭에서 풀과 씨름을 해야 한다. 그래도 즐거운 비명인 것만은 틀림없다.